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 프로필러 볼 때 이런 얘기를 하기에 가장 적합한. 네. 왜냐하면 소송을 하게 되면 또 자료를 졸라 모아요. 그렇죠. 네. 소송으로 단련된 분이들인데 네. 그러면 자료를 계속 쌓게 됩니다. 기억하고. 그렇죠. 지난 2010년 6월에 네.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선언과 관련해서 국방장관, 해군 참모총장, 합조단장, 국방부 조사단장, 아니 조사본부장 이 네 사람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김태형 국방부 장관. 별이 14입니다. 합치면. 8번째 공판을 앞두고 계신. 이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나라 국민을 고소고발하는 이거 추태 아닙니까? 야, 진짜. 정말 추태예요, 추태. 갑자기 정말. 아니, 그게 정치스럽게. 아니, 세금 내는 사람들을 고소고발할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 공직 그만둬야지. 김의원. 공직할 생각을 해서도 안 되고. 난 그렇다고 봐요. 돼지원 너는 왜 이렇게 심각해? 아니, 진짜 그건 나쁜 짓입니다. 검사들이 나 계속 고발하잖아.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경춘선 폐선 구간. 그건 뭐야, 또 갑자기. 청춘선으로 제가 이름을 바꿔서 낭만과 풍요와 지성과 인문학적 통찰이 살아 숨쉬는 거리. 천안함 얘기하는데 갑자기 아니 고소 고발하다가 경춘선에 왜 나와? 가만히 있다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래. 아니 너무 화가 나잖아요. 경춘선 폐수한 부지 때문에? 아니 그게 아니라 서울 북부지법 터를 팔지 않고 있어. 거기에 지금 완전히 그래서 노는 땅이 돼버렸어. 야, 그만해, 이제. 그 주변을 그렇게. 그만해, 이제. 상권 다 죽여놓고. 천안함 얘기해야 돼. 공릉도민을 보호를 알아요. 조용히 해. 죄송합니다. 아니요, 네, 괜찮습니다. 돼지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자, 요 앞에 미국에서 날아온 두 교수님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그 흡착물질, 붙어 있는 물질을 분석해 봤더니 폭발로 생긴 물질이 아니다. 그렇다면 합조단이 내놓은 데이터는 조작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 과학적인 관점에서는. 자, 그럼 남은 우리가 그 뒤를 이어서 우선 이 이승원 교수의 주장에 동의를 하십니까, 우선? 예,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요. KBS 추정 60분 팀이 흡착물질에 관해서 국내에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 국내 400명의 과학자한테 국내 어느 분한테 이 실험을 맡기면 가장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겠는가 물어봤더니 많은 분들이 안동대학교 정기영 교수님을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실험을 했는데 국방부에서 했던 6가지 실험보다 2배나 많은 12가지 실험을 했는데 미국에 있는 세 교수님들의 결과와 똑같은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폭발로 생긴 물질이 아니라 오랫동안 쌓인 물질이다. 그렇죠. 정말 오랫동안 쌓인 물질은요. 물뿐만 아니라 무태서도 가능합니다. 경춘선 철로가 영업을 중단한 지가 이제 한 2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거 웃겼어. 이번에 웃겼어, 이거. 나 당했어. 지금 야, 그만해, 이제. 기차가 다니지 않는 그 철로도 지금 많이 그 부식물질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동해안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동해안이 아닙니다. 경춘선은 서울에서 춘천까지의 구간인데. 동서를 왔다 갔다. 아니, 대표님이 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깔때기에 당했어. 그 다음에, 그러면은, 그 외에 정황적으로 어뢰가 폭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잔해가 아니다. 오랫동안 물속에 있었던 추진체다. 라고 입증할 만한 정황 증거로 뭐 조개 껍데기 이런 얘기 나왔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뭡니까, 내용이? 합조단이 어뢰를 처음 공개한 것이 2010년 5월 15일인데 그 당시에 도면과 함께 어뢰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나왔던 논란이 어뢰가 너무 낡았다. 그렇죠. 50일 만에 뭐가 이렇게 녹이 많이 쓰느냐. 50일 만에 이렇게 어뢰가 이렇게 녹이 쓸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논란은 이것이 북한죄라고 어떻게 특정하느냐. 그렇죠. 북한에 안 써있는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뒤로 이제 5월 20일 날 그 합조단에서 최종 결과 발표를 하죠. 그때 이제 어뢰가 등장을 합니다. 어뢰가 등장을 하는데 유리 케이스 안에 넣어진 어뢰가 1번을 달고 나오죠. 그 유명한 1번.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 어뢰는 유리 케이스 안에 넣어진 채로 용산의 전쟁기념관에 와서 전시가 됩니다. 그렇죠. 그 이후에 저희 이제 네티즌들도 그렇고 저희도 가서
사진을 정밀하게 찍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5월 15일 날 공개한 어뢰와 5월 20일 날 케이스에 넣어서 나온 실물에 대한 사진을 우리가 정밀 분석을 해봤더니 구석구석 다릅니다. 이것이 폭발한 어뢰라고 했던 사진과 네. 케이스에 전시한 어뢰가 다르다는 거죠. 지금. 다르죠. 다릅니다. 사이즈도 다르고 모양도 조금씩 다른데 거기에 대해서는 네. 뭐라고 그럽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방부는 어떤 코멘트도 하지 않습니다. 국방부는 일체 재판 코멘트도 하지 과정에서 않습니다. 그러면 국방부는 이 다른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을 하지 않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예, 다른 것은 명백한 겁니까? 네, 다릅니다. 예, 그거는 나중에 이제 우리 재판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감정을 또 해야 되겠죠. 그렇죠. 어뢰에 대한 증거 감정이 재판 과정에 또 들어 있습니다. 이걸 바꿔치기 한다는 게 대단히 위험 가능성이 왜 위험이- 바꿔치기 아니, 거죠? 그건 처음 나왔던 지적이 너무 낡았고 이게 북한 건지 어떻게 하느냐. 예. 그렇죠. 근데 그때는 만약에 일본이 있었다면 처음 공개할 때부터 일본이 나왔어야죠. 그때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어뢰가 나왔을 때 일본이 적혀서 나와요. 아니 근데 처음에는 사진만 내면서 네. 이게 증거다고 얘기하고 결정적인 증거니까 스모킹 건 아닙니까? 네. 그래서 실물을 공개할 때 일본도 있다 이거 얘기할 수 그거는 뭐 전략적으로 그럴 수 얘기할 수 있다고 있죠. 쳐요. 네. 그렇지만 어뢰가 다른 것은 네. 다른 게 명백하다면 그거는 육안으로도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1번을 달고 나온 그 어뢰를 정밀한 사진을 통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이 숫자 1이 녹 위에 쓰여져 있는 것 같아요. 녹 위에 거친 면에 쓰여진 흔적이 잡히고 있고. 그러니까 근데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쓴 게 아니라 이후에 뭐 수리를 한다던가 아니면 관리를 한다던가 그때 그 위에다 쓰면 녹 위에다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어뢰는 폭발하기 전에는 네. 새 거죠. 어뢰가 폭발하고 난 다음에 물속에 들어가서 헌 것이 되지만 네. 발사되기 전에는 깨끗한 상태일 거 아니겠죠.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다행이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뭐냐면 2번이라고 썼으면 사람들이 기호 2번에 대해서 아주 나쁜 이미지를 갖게 야, 이씨! 그리고 이제 또 어뢰 뒤에서 가리비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거 맞아요. 네. 조개 껍데기가 나왔다. 예. 이게 이제 저희 네티즌 한 분이 마이크로 사진기로 정밀 사진을 찍었어요. 그걸 봤더니 어뢰 뒤에 구멍이 있습니다. 네. 예, 추진체 쪽에. 그 구멍 안에 가리비가 들어있는데 이 새끼손가락만한 그런 가리비예요. 그 위에 하얀 흡착 물질이 꽃처럼 피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진을 크게 키워서 저희가 인터넷에 올려서 어뢰 안에 이런 게 나왔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리비가 구멍 안에서 흡착 물질을 뒤집어 쓰고 나왔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자, 흡착 물질이 뭡니까? 국방부 주장에 의하면 폭발에 의해서 0.001초 동안의 순간적인 폭발과 함께 알루미늄이 산화돼서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가리비는 순간적으로 폭발보다도 먼저 그 구멍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흡착 물질을 뒤집어 써야 된단 말이죠. 네. 가리비의 놀라운 그렇죠. 생명력을 우리가 첫 번째는 가리비의 생명력이고 두 번째로는 이 잠수부대, 어뢰부대의 그 부업 가능성, 가리비 양식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 그 가리비가 말이죠. 경춘선 철로에 야, 그만 좀 해, 이제. 아니 그만하지 마, 진짜. 놀라운 생명력이라며 한강 중랑천을 거슬러 올라와가지고 경춘철교에 흡착됐을 가능성이 어쨌든 이게 가리비가 흡착 물질을 뒤집어 쓰고 있다는 거죠, 지금. 네. 참. 그래서 그걸 지적을 했더니 네. 국방부에서 어떻게 뭐라고 하냐면 합니까? 네. 조사요원 3명을 용산 전쟁기념관으로 보내요. 국방부에서. 보내서 현장에서 뜯어내버려요. 국방부에서는 뭘 공개를 하냐면 조개 껍데기를 하나 공개를 하면서 뜯어온 것이 이건데 아, 그러니까 네. 전쟁 기념관에 원래 붙어 있던 예. 흡착물을 뒤집어 쓴 슈퍼 가리비. 예, 그것이 그걸 떼가면서 예.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게 이거다 하고 공개를 내놨다 이거죠. 내놨는데 네. 문제가 뭐냐면 2.5cm 곱하기 2.5cm 사이즈의 조개를 꺼내놔요. 예. 오, 이상하다. 이 뒤에는 구멍이 작은데 어뢰 구멍은 몇 센치입니까? 거기 한 1.8에서 2cm 돼요. 구멍은 2cm인데 네, 구멍은 2cm인데 국방부가 꺼냈다고 하는 게 2.5cm 예요. 새 컸어요. 뒤쪽에 2cm만한 구멍이 있고 그 앞쪽에 보면 5cm 정도의 구멍처럼 착각할 수 있는 4개의 홀이 있습니다. 네. 네, 뒤에는 뚫려 있고 앞에 거는 막혀 있는 그런 구멍인데 국방부에서는 착각을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사진상으로 보면은
구멍의 절반 사이즈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리비가 앞에 5cm짜리의 절반을 따져서 2.5cm짜리를 만든 거죠. 앞에 구멍에서 나왔다고 착각을 하고. 그걸 쭉 정리를 해서 네. 인터넷에 올렸어요. 어떻게 2cm 구멍에서 2.5cm짜리 조개가 나올 수가 있느냐 했더니 무시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일체 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요. 예. 지금 5.8cm로 자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조사 요원들이 와서 그 뜯을 당시에 그 옆에서 본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전쟁기념관 전시관의 고석구 팀장이 네. 그 옆에서 지켜봤다가 미디어 오늘하고 인터뷰를 합니다. 네. 뜯어내는 거를 봤더니 이 새끼 손톱만 하더라. 예, 거기서 조개가. 원래 거기 붙어 있던 거를. 예, 그렇기 때문에 새끼 손톱이 뭐 작잖아요. 그죠? 1cm 미만 급속도로 정도밖에 안 될 자랐네요. 텐데. 네, 내놨던 가리비가 2.5cm인 것은 분명한 것이고. 네. 사진이 남아있으니까. 예. 그리고 어뢰 구멍이 2cm인 것도 분명한 거니까. 네. 앞뒤가 안 맞는 건 분명하네요. 그리고 그 뒤에 또 스토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당시에 KBS 추정 60분 팀이 정경 박사님 연구 결과에 대한 프로를 취재하던 중이었는데 그러다가 가리비 이 건이 터지면서 추정 60분 팀이 저한테 왔어요. 그 가리비가 어떻게 된 거냐 해서 쭉 설명을 했더니 거기에 대한 자료를 다 이제 가져가고 추정 60분 마지막 부분에 그것이 첨가가 됐습니다. 60분에. 그랬는데 나왔습니까? 이게 방송되는 날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가려버렸구나. 만약에 가리비 부분을 빼지 않으면 이 추정 60분 방송이 나갈 수 없다고 한다. 라고 누가 연락을 왔습니까? PD가. 예. 수용식의 PD가 저한테 이유는요? 연락이 왔어요. 그 이유는 위에 제작부에서 이 가리비를 빼지 않으면 방송할 수 없다. 아마 그거는 뭐 외부로부터의 압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전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가리비 부분을 빼지 않으면 BBC 다큐멘터리를 이중 편성을 해서 다큐멘터리로 간다. 그런 아예 그걸 빼지 않으면 아예 뭉개버린다. 아예 그저 뭐 불방을 한다. 오. 그래서 이제 오후 4시 반쯤에 최종적으로 연락이 오기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건 뭐 PD의 권한이고 또 방송국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럼 빼십시오. 왜냐하면 정경 박사님 그 취재한 내용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 가리비 아니라도 천안함 진실을 밝힌 데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가리비 부분 빼고 방송 나가십시오. 그렇게 가리비가 사라졌구나. 그래서 2011년 11월 17일 방영된 추정 60분 의문의 천안함 논쟁은 끝났나 편에서 가리비 장면을 KBS 간부들이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고 당시 제작진이었던 강윤기 추정 60분 PD가 지난 3월 29일 폭로했습니다. 그래서 가리비 부분이 이게 하나 그렇구나. 여쭤보겠습니다. 선생님. 소송을 당하고 있는데 처음에 공개한 그 어뢰는 너무 낡고 녹슬어가지고 1번을 쓸 정도, 1번이 남아있기도 어려운 상태였다. 그래서 네.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어뢰를 하나 더 만들어서 공개했다. 구해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이- 소송에서 국방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까? 예,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진으로 제시된 어뢰와 실제 전시된 어뢰가 다르다고 하는 주장을 지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없습니다. 국방부에서 저한테 소송을 한 것은 37가지에 대해서 즉 제가 주장한 거의 모든 것이 허위라고 했는데 근데 이 이 부분은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네, 언급하지 언급이 않습니다. 없습니다. 조개 얘기도 가리비 네. 얘기도 빠졌고요. 가리비는 2.5cm짜리를 끄집어냈지 않습니까? 국방부에서는. 근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한 이유에 대해서는 그 이후로도 또 어떤 반응도 없습니다. 가리비 얘기, 그 어뢰를 다시 하나 급조했다 이 얘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이거죠. 네. 다른 정황적인 증거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 물고기가 떼죽음이 없었다. 네, 그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중요하냐면 일단 폭발을 하면 가장 먼저 발생하는 것이 많은 열입니다. 많은 열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큰 소리가 나죠. 그다음에 기체 팽창합니다. 그렇다면 열에 의해서 손상을 입든지 파편에 의해서 손상을 입든지 그런 인체적 손상을 입게 되거든요. 근데 천안함에서는 사망자나 생존자나 폭발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인체 손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화상 같은 거. 예, 혹은 화상도 뭐 그렇고 고막에. 고막이 터지고 뚫려 있는 데 어디입니까? 귀, 코 이런 데에 순간적인 이 팽창된 기체가 들어가면서 귀에는 고막이 있죠. 코 안에는 미세한 점막의 실핏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피가 나는데 이런 현상이 전혀 나지 않는다. 그리고 물고기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요. 천안함 밑에서 터진 360kg TNT의 폭발력은 수류탄 6,000발입니다. 수류탄 6,000발이 한꺼번에 터졌을 때 상당한 반경 내에 있는 물고기. 물고기는 다 죽어야 되죠. 하필 그
근처에 물고기가 없었을 수 있지 않습니까? 3월 말은 서해안에는 까나리철입니다. 까나리가 우글우글해요. 까나리가 피했어 미리. 모르죠. 뭐 키리졸브 훈련 때문에 다른 데 간지 모르겠지만 기절 훈련 때문에. 네. 걔네들도 훈련했어. 까나리가. 근데 이제 시간이었나 봐. 제가 그 이분을 지적을 했더니 국방부에서 뭐라고 하냐면 조류가 세기 때문에 다 쓸려 나갔다. 떠내려갔을 것이다. 폐주금을 당했어 너. 네. 근데 그것도 참 얼마나 상식 밖의 얘기냐면요. 자, 태안 앞바다에서 기름 유출 사고 났죠. 그 많은 기름이 해안을 범벅을 했지 않습니까? 조류는 남북으로 흘러요. 근데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해안으로 옵니다.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섬이든 육지든 조류가 흘러가면서 와류가 형성되거든요. 물고기 떼죽음을 당했다면 백령도, 대청도 인근 해안가 구석구석마다 떼죽음된 물고기들이 쓸려가야 돼요. 그렇겠군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은 그 상식에도 맞지가 않죠. 자, 여기까지가 폭발이 아니다. 국방부가 이것이 당시 폭발했던 어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어뢰가 정말로 당시에 폭발했던 어뢰인가를 의심할 만한 정황들에 대한 정리를 지금 하는 것이고. 자, 그러면 만약에 어뢰가 아니라면 그럼 뭡니까? 저는 좌초라고 보죠. 좌초의 근거는 뭡니까? 좌초 주장은 제가 처음 한 게 아니에요. 해군 스스로 제일 먼저 사고가 났을 때에 해경에서 좌초라고 했죠. 해경에서 좌초라고 한 것도 해군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그래요? 해군이 예, 제일 먼저 그렇죠. 말한 거네요. 예. 해군 누가? 저희 두 번째 재판에서 해군 작전처장 그 당시에 심승섭 준장입니다. 예, 그분이 이제 증인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물어봤죠. 처음 사고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고가 됐는가? 천안함에서 최초에 네. 보고됐던 내용이 뭐냐? 예, 뭐냐? 그랬더니 좌초로 보고받았다. 그러면 국방부와 합참에는 뭐라고 보고를 했느냐? 좌초로 보고했다. 라고 당시에 심승섭 준장이 별입니다. 법정에서 증언을 했는데 그래서 국방부에서 그렇죠. 선박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를 좌초라고 표현했을 뿐이다라고 하는 그렇죠. 답변도 제가 기억이 나고 네. 음. 포에 맞든 뭐에 맞든 가라앉은 가라앉으면 거는 다 좌초 좌초다.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맞나요? 그거는 우리 국민들이 선박에서 일어나는 일을 잘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배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말을 하지 그 못하죠. 해군에서 어뢰나 길에 의해서 그러니까 폭발에 의해서 침몰될 경우는 폭침이죠. 좌초라는 것은 선박이 어떤 이유든 육상 구조물 또는 육지, 암초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뻘밭이라든지 타치되는 즉 철판과 이 육지 토양이 타치되는 것을 좌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배 밑바닥이 해저든 암초든 그렇습니다. 좌초인데 이 철로하고 땅이 마주해야 그 위로 열차가 지나갑니다. 근데 이 열차가 이제 더 이상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춘선 그 자리를 이제는 사람이 다니는 절개 인문학의 거리로 만들어야 한다. 얘 지금 계속 졸다가 땅과 닿아야 된다니까 갑자기 눈을 번쩍 뜨더니 그런데 이제 이 아니 그 용어가 어쨌든 선박에서 쓰는 용어로서의 좌초는 육지에 닿아야 되는 거예요. 배와 배가 부딪혀도 좌초라고 그건 하는 충돌이죠. 거죠. 충돌이라고. 충돌이죠. 그리고 그렇게 이제 어떤- 용어를 분명히 구분했으니까 그럼요. 바다 사람들은 특히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아니 항해사 하셨으니까 그 용어에 대해서는 우리가 좌초를 했다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암초를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데 좌초를 했음에도 전혀 손상이 안 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서해 같은 경우는 이게 바다가 뻘이지 않습니까? 네. 저도 이제 그 중2 때는 상륙선을 탔는데 중학교 2학년도 아닙니다. 상륙함은 이렇게 해안으로 밀고 들어가는 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는 좌초를 밥 먹듯이 하는 배예요. 제가 중2 때 그 배를 탔습니다. 네. 군에서 좌초라고 했고 그렇게 보고됐다. 근데 이 용어는 배 밑바닥이 육지에 닿았을 때 네. 그럴 때 쓰는 표현이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른 경우에는 폭침이든 혹은 충돌이든 다른 용어가 있다. 그렇죠. 이것을 배를 타는 사람들이 해군이 섞어 쓰지 않는다. 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배를 타는 사람이라면은 절대로 혼동할 수가 없어요. 음. 예를 들면 우리가 119에 전화를 하면 화재가 났다, 추락을 했다, 다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것처럼. 선박 사고도 마찬가지 구분을 하죠. 좌초다, 폭발이다. 오케이. 그 용어까지 알겠습니다. 그 용어 이외에 좌초의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가장 큰 증거는 배 밑에 깊이 패인 스크래치, 즉 이 긁힘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네. 페인트가 쭉 긁어진. 네, 네.
천안함이 사고가 나기 불과 4-5달 전에 수리를 합니다. 페인트를 새로 칠해요. 좌우로 긁혀진 현상은 좌초의 명백한 증거고 땅에 닿아서 네. 배가 밑바닥에 닿아서 긁은 흔적이다. 좌초할 당시에 밀고 들어갔죠. 제가 그 합조단에 조사를 갔을 때 예, 제가 물어봤습니다. 배 밑에 저 깊이 패인 스크래치를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 그랬더니 천안함이 침몰하고 해저에 가라앉았을 때 조류에 따라서 배가 이렇게 저렇게 쓸리면서 생겼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이 배가 500톤입니다. 물까지 먹으면 500톤이 물 40m 깊이에 쭉 가라앉으면 조류에 좌우로 쓸리지 않습니다. 그 정도 무게가. 그리고 스프로펠러 보셨지 않습니까? 네, 프로펠러 휘어져 있죠. 네. 프로펠러가 돌다가 갑자기 엔진이 정지하는 바람에 프로펠러가 휘어졌다.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주장들을 하는데 군에서는요. 우리가 집에서 선풍기 돌아가든가 갑자기 전원을 끄면 프로펠러가 휘어집니까? 그거는 전형적으로 좌초를 하는 과정에서 이 땅의 뻘밭을 밀고 들어가면서 휘어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배를 빼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프로펠러를 돌리다 보니까 휘어지고 또 반질반질하게 광택이 나 있지 않습니까? 이 모래를 파는 과정에서 프로펠러에 붙어있는 따개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라인딩 된 거예요. 배가 땅에 닿아서 박혔기 때문에 프로펠러가 무리하게 거기를 빠져나오기 위해서 돌다가 그라인딩이 되고 갈렸다는 얘기죠, 프로펠러가. 그렇죠. 그러면서 휘어진 휘어지죠. 것이다. 그렇죠. 근데 무슨 이유든지 간에 배가 부러진 다음에 땅에 쿵 박히면서 프로펠러가 확 필 수는 없습니까? 프로펠러가 제일 먼저 땅에 닿을 수도 있겠죠. 네. 그렇지만 그러한 손상이라고 하면 5개 날개가 균일하게 휘어 들어가는 현상은 날 수가 없습니다. 폭발물이 파장을 일으켜서 그 타격을 줄 수는 없습니까? 바로 옆에서 터졌다고 하면 그렇죠. 손상 입을 수가 있겠죠. 네. 그렇지만 프로펠러가 고스란히 보여지고 있죠. 전형적인 좌초된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2초라 그러는데 좌초를 했다가 2초까지 하는 상태에서 난 데미지. 그렇기 때문에 S자로 휘는 겁니다. 어림잡아 1m 정도는 땅에 이렇게 박혀있었던 것 같아요. 프로펠러가. 딱 광택이 나고 따개비가 떨어져 나가고 그라인딩 된 만큼을 보면 이게 어느 만큼 땅에 박혀있다가 프로펠러를 돌려서 나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배가 밑바닥에 닿았고 프로펠러 부분이 네. 그 박혔는데 그 박힌 상황을 빠져나오기 위해서 프로펠러가 돌면서 휘어졌고 그렇죠. 그 과정에서 그 프로펠러가 갈려서 반짝반짝하게 됐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S자를 휘게 됐다. 5개 네. 프로펠러 전부 다 그렇습니다. 고른 모양으로 네. 그런 주장이신 거죠. 그것이 바로 좌초의 증거다. 그렇습니다. 또 좌초의 증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해군 작전 상황도예요. 근데 해군에서 작성한 거거든요. 사고가 나고 해군 작전 상황도에 보면 최초 좌초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상황도에? 봐라. 당신들이 만든 해군 작전 상황도에 최초 좌초라고 써놨지 않느냐. 별표까지 해놓고. 그래서 내가 그걸 공개를 했더니 군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그거는 이 작전 지도는 해군에서 작성한 것이 맞다. 그러나 그 글을 쓴 것은 희생자 가족이 지도를 뺏어가서 낙서를 한 거라는 겁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다른 증언이 나옵니다. 뭐냐면 2010년 5월 5일 날 KBS 추정 60분 프로그램에 희생자 대표분이 박영준 씨인데 그분이 이제 PD와 함께 대화를 합니다. 이 작전 지도로 가지고 설명한 것이 맞느냐? 맞다. 저 작전 지도를 가지고 우리한테 설명을 했다고 했고요. 그러면 그때 최초 좌초라는 말이 나왔느냐? 최초 좌초라는 말을 했다라는 증언이 육성 증언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 이후로 국방부는 그에 대해서 일체 코멘트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러시아 조사팀이 한국 와서 조사한 적이 있지요. 네. 네. 러시아 조사팀들의 결과도 그거 아닙니까? 천안함이 절단되는 사고가 나기 이전에 해저와 부딪힌 흔적이 있다라고 러시아 조사팀들도 그 결과를 했어요? 발표를 했고 르야비킨 박사. 러시아 보고서의 결론도 좌초의 흔적이 있다. 좌초 흔적이 있다. 해난 구조 및 인양 전문가 이종인 알파 잠수기술공사 대표에게 좌초에 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제 한미가 올라올 때, 이 사무실에 여기 앉아서 한미가 올라올 때, 그때 이제 인천일보 기자들이 둘이 와서 이제 뭐, 구조 전문가로 알려져 있으니까 와서 뭐, 이 인양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나 없나 뭐 이래서 이제 취재처 왔다가 그 장면을 같이 봤어요. 올라오는 장면을. 네. 보니까, 배가 올라오는데 보니까 이거 너덜너덜 올라오는 게 주름이 옆에 잡혀 있고 스크래치가 있고 등등
여태까지 내가 배를 구조하는 일을 한 30년을 했는데, 30년을 했는데, 영락없이 저거는 좌초가 됐던 배야. 좌초가 됐던 배가 어떤 이유든 거기서 이초를 해서 어떤 구조상의 문제로 부러져서 가라앉은 배를 건지는 거라고. 이제 어떤 사람들이 내가 주장하는 게 좌초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좌초를 증명한 얘기거든. 기자들이, 그게 무슨 얘기냐고 깜짝 놀라서. 폭발로 자기도 알고 있었는데, 자꾸 그 정부에서는 이 피격됐다라는 그 분위기를 끌고 갔잖아. 그러니까 기자도 그때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은 그 폭발이 아니고 어뢰라고 주장했던 그걸 뒤집어서 그게 아니고 어떤 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뭐고 들려달라고. 그랬을 때 그 배가 올라오기 전에 시체 시신이 몇 구가 올라왔어요. 올라왔을 때도 완전히 어떤 몸 상태가 찢겨져 있거나 이런 어떤 폭발에 의한 그런 시신이 전혀 아니었다는 거지. 그것도 하나의 증거가 됐고, 그 다음에 배가 주림이 잡혔던, 중앙에서 힘을 어느 시간을 두고선 잡혔던, 그 사선으로 잡혔던 주름이 확연하게 거기 남아 있었어. 그래서 그 다음에 생존자들의 상태, 배가 잘라질 정도면 진짜 다 피원복이 돼 있대. 코피는 포유류에 해당되는 어떤 생물체는 전부 코피가 터지고 이 허파가 나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주 경증이 코피가 터지는 거야. 그다음에 고막이 나가는 거고. 그게 폭발이라고. 그런 게 전혀 없었어. 그냥 바자맛바람에 직서정연하게 이렇게 구조가 되는 장면을 우리가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프로펠러가 그렇게 뒤로 휘고 앞으로 휘고 이거는 못 보였어요. 왜냐면 아래에 있었고 멀리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배 옆에 빌지킬이 위로 올라갔다든가 올라붙었다든가 이런 거는 좌초된 배들의 그냥 증상이거든. 이번에는 국내 대학의 관련 학과 모 교수님에게 선박 전문가로서의 견해를 물었습니다. 천안함은 폭발했습니까? 그것은 폭발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죠. 그것은 선박의 선자라든지 선축의 깊이 패인 자욱, 긁힌 자욱을 봤을 때 그거는 좌초가 명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폭발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죠. 선박의 선자라든지 선축의 깊이 패인 자욱, 긁힌 자욱을 볼 때는 좌초가 명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좌초라는 것은 선박이 선저와 선축이 해저 지형 또는 해저 바닥에 닿아서 움직일 수 없는 상태, 동력을 상실한 상태 또는 올려진 상태, 이런 상태를 좌초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선박의 모양, 모습을 봤을 때 이거는 좌초가 명백하다고 저는 봅니다. 좌초라는 것은 선박이 선과 선축이 바닥에 주변에 해저 지형, 해저 바닥에 닿아서 움직일 수 없는 상태, 동력을 상실한 상태, 올려진 상태, 이런 상태를 좌초라고 하거든요. 근데 선박의 모양, 모습을 봤을 때, 좌초가 명백하다고 생각됩니다. 좌초의 다른 증거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프로펠러가 한쪽만 앞뒤로 휘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좌초가 되는 과정에서 앞으로 밀고 들어갈 때 프로펠러가 한쪽이 뒤로 휘어지고 거기서 다시 뒤로 후진하면서 또다시 앞으로 이렇게 휘어진 게 아닌가 이런 짐작을 합니다. 프로펠러가 한쪽만 앞뒤로 휘었지 않습니까? 이거는 좌초가 되는 과정에서 앞으로 들어갈 때 프로펠러가 한쪽이 뒤로 휘어지고 거기서 다시 뒤로 후진하면서 또다시 앞으로 이렇게 휘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폭발이라고 볼 수 있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고 일단 그 선박이 좌초가 돼서 거기에서 빠져나오려고 애를 쓰다가 발생한 것이 단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볼 수 있는 증거는 어디도 일단 그 선박이 좌초가 돼서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애를 쓰다가
발전하는 것이 그 초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은 뭐냐면 해저에 닿아서 좌초하면서 배가 세동강이 난 겁니까? 그럼? 국민들은 두동강 난 줄 알고 있지만 네. 사실은 세동강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앞, 뒤, 가운데. 그렇죠. 네. 앞, 뒤가 절단이 되고 가운데 부분은 가스터빈실이에요. 사실 이 중간에 있는 가스터빈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그 가스터빈이 떨어져 나간 부위가 바로 국방부에서 말하는 폭발이 존재했다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것이 어떤 손상을 입었는지는 이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물체를 그렇죠. 말해요. 가운데 부분. 그런데 말하자면. 가스터빈의 존재를 국방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2010년 5월 20일 날 최종 발표를 할 때도 가스터빈의 존재를 공개하지 않아요. 가스터빈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국민들의 관심은 사라지지 않습니까? 6월 달, 한 달이 더 지나서 하도 기자들이 왜 가스터빈을 찾았다고 알고 있는데 공개하지 않냐고 비난이 빗발치니까 그때서야 6월 중순이 돼서야 가스터빈 씨를 공개를 했는데 어떤 손상도 없어요. 찌그러진 거 외에는 바로 그 밑에서 3m 하부에서 그 어마어마한 폭발, 360kg TNT라고 하는 엄청난 폭발이 있었다면 파편이 무수히 박혀 있거나 찢어지거나 하는 폭발로 인한 손상이 발견돼야 되는데 가스터빈 씨에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평택에 가보시면 함수와 함유를 나란히 이렇게 띄어놨어요. 중간에 사라진 부분을 빼놓고 현재 100일이만큼 이렇게 띄어놨는데 그 엄청난 폭발에 의해서 위로 올라갔다면 상부 갑판들은 전부 하늘로 향해서 벌리고 있어야 되는 게 상식 아닙니까? 그렇겠죠. 밑에서 고스란히 있습니다. 여기 있는 기계가 어디로 갔을까를 가서 평택에 가서 보면은 이해를 할 수 없어요. 하늘로 안 날아갔습니다. 정밀 타격. 옆으로 사라졌습니다. 옆으로 밀려서. 그것은 제가 그거를 보고 이거는 명백한 충돌의 현상이다. 만약에 어뢰가 터져서 밑에서부터 폭발이 됐다면 치고 올라가서 하늘로 갑판을 올라가죠. 뚫고 그렇죠. 그 갑판들이 전부 다 하늘을 향해서 휘어져야 그렇죠. 되는데 휘어지고 날아갔어야죠. 그런데 3부는 온전하고 옆으로 없어졌다. 그렇죠. 금실된 부분이 옆으로 없어졌다. 옆으로 터져버린 거죠. 세모골로. 옆으로 밀려버린 거죠. 세모골로 밀렸습니다. 세모골이에요. 세모폭탄인가? 중2 때 백령도, 대청도, 연평도, 우도 이 서해 5교도소를 하도 많이 이제 그 상륙선을 타고 다녀봤기 때문에 백령도 인근에는 아주 고운 모래와 자갈과 이런 걸로 구성이 돼 있어요. 해저가. 그 안에는 조개, 따개비, 그다음에 조그마한 돌멩이 이런 것이 단단하게 뭉쳐 있는 구조란 말이죠. 거기에 천안함이 밀고 들어간 상태인데 스무스한 아주 부드럽게 밀고 들어간 좌초인데 저렇게 배가 깨진다면은 분명히 이것은 두 번째 사고를 겪었어야 된다라고 본 것이죠. 그렇게 추론하신 거군요. 예, 그렇게 해서 추론을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제가 충돌이라는 부분을 특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충돌이라는 것이 뭡니까? 상대방이 존재하잖아요. 무언가. 그렇죠. 상대방이 존재하는데 우리 정부와 군이 상대방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을 거라는 상상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 이후로 폭발도 없다. 폭발이 있어야 되는 많은 현상들. 바로 폭발이 있었다는 바로 위에 형광등까지도 멀쩡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폭발 가설을 제하고 예, 제하고 나니까 충돌밖에 없더란 말이에요. 좌초만으로 저렇게 부러지지 않는데 그렇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손상된 곳에서 무언가 충돌한 흔적이 분명하게 보여요. 선체 조사를 할 때 저도 선체 조사는 참 오래 했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끝까지 쭉 봤더니 좌초한 흔적 명백하게 보이고 그 다음에 손상된 형태가 스크래치와 프로펠러의 힘. 예, 한 가지 예를 들어보죠. 얼마 전에 인천 앞바다에서 두라 3호라고 폭발한 거 아십니까? 휘발유 운반선인데 그 창 안에 휘발유를 다 풀고 그 안에 가스가 차여 있었어요. 가스를 빼내는 작업을 하다가 폭발합니다. 이 철판들이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그 안에서 11명이 사상을 했는데 시신들이 어떤 형태인지 압니까? 온몸이 찢어지고 팔다리가 끊어지는 정도의 손상이 발생했습니다. 폭탄도 아니고 어뢰도 아니고 가스가 채여있던 게 터지는 것인데 폭발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철판들은 갈기갈기 찢어져야 되는데 우리 그저 그 국방부에서 거기 그 평택에 천안함에 보러 가는 수많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보십시오. 이렇게 비참한 형태가 왜 폭발이 아니라는 거냐는 얘기를 무수도 없이 반복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얌전하게 뜯겨진 겁니다. 두라 3호만 하더라도 조타실의 유리창이 전부 다 깨졌습니다. 천안함 멀쩡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죠. 폭발했었다는 상부의 형광등 멀쩡하지 않습니까? 안에 있는 계기들 유리도 멀쩡합니다. 심지어 그걸 포장하고 있는 비닐까지도 나풀나풀거리면서 운전합니다. 케이블 끊어졌다면 폭발했었다면 떡이 돼서 뭉개져야죠. 뜨거우니까. 물리적으로 뜯어진 형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충돌설이 이제 나오는 건데 그러면서 나온 게 이제 제3의 부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제3의 부표가 핵심적인 이야기라고 오늘 저는 보는데 배 앞부분 그리고 배 뒷부분 함수 한미를 표시하던 부표 말고 또 하나의 부표가 있었다고 하는 그 사건 보도가 있었어요 당시에. 네. 제3의 부표에서 그렇죠. 한주호 준이가 그 돌아가셨죠. 숨진 곳. 네. 그러니까 그게 KBS 9시 뉴스 사건 초기의 보도 중에 한주호 준이가 다른 곳에서 숨졌다고 하면서 KBS가 제3의 부표를 처음으로 보도하죠. 그렇죠. 2010년 4월 7일 KBS 9시 뉴스. 그런데 고 한주호 준이가 이 당초 군 당국이 발표한 것과 다른 제3의 지점에서 숨졌다는 증언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백령도 현지에서 이병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천안함의 한미가 침몰한 지점에 대형 크레인이 떠 있고 그로부터 남동쪽 6.4km 떨어진 함수 침몰 지점엔 소형 크레인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요? 다른 데는요? 바로 이곳 함수 부근에서 고 한주호 준이가 수색 작업을 하다 의식을 잃었다고 군 당국은 발표했습니다. 함수 부근에서 나가서 의식을 잃고 나와가지고 그 크레인이 가서 을 버리고 있는 그 지점 말씀하신 거죠? 예. 하지만 실제로 고 한주호 준이는 이곳 함수가 아닌 다른 곳에서 수색 작업을 하다 의식을 잃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함수로부터 북서쪽 해상, 용트림 바위 바로 앞으로 빨간색 부표가 설치된 곳입니다. 백령도와 대청도 사이의 함수로부터 1.8, 한미로부터 6km 떨어진 곳. 함수도 한미도 아닌 제3의 부표에서 고 한주호 준이가 숨졌다는 겁니다. 추모제 지냈던 그 바로 앞에 있던 거기 그 지점인가요? 그 부표, 빨간 부표가 여기 그 지점이었거든요. 여기 그 지점이었어요. 부표가 용트림 바위 바로 앞에 있는 그 부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UDT 동지회는 고 한준이 추모제를 이곳에서 지내기도 했습니다. 부표 설치한 곳을 바라보며 수도사를 낭독하겠습니다. 하지만 고 한주호 준이가 사망한 지점이 군의 발표와 달리 용트림 바위 앞바다라면 과연 한준이의 정확한 임무는 무엇이었는지 군의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이병도입니다. 그렇다면 한준이가 작업을 했다는 제3의 부표가 설치된 곳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 베일에 쌓인 현장에서 군이 특이한 작업을 벌이고 있어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최영윤 기자입니다. 백령도 용트림 앞바다, 이곳에도 부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천안함 한미와 함수가 침몰된 지점에 설치된 부표와 똑같은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곳에 부표가 떠 있을까? 국방부는 천안함에서 떨어져 나온 파편에 부표를 설치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 조각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무엇인지 배에서 나온 조각인지 개중에 만약에 어떤 외부 충격 그런 게 있다면 그 충격했던 물체의 파편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UDT 동지회 회원들의 증언은 다릅니다. 고 한준이 사고 하루 전인 지난달 29일 UDT 동지회 회원들이 이곳에서 수중수색 작업을 할 때 단순한 파편이 아닌 대형 구조물을 봤다는 겁니다. 구조물에는 문까지 달려 있었고 그 안은 소방용 호스 등으로 가득 차 있는 공간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잡고 있고 나는 그 해충으로 안에 들어가가지고 탐색을 하고 안에 한 5m 이상 탐색을 하고 그래서 나왔거든요. 이곳은 어제 해군이 길이 2m의 파편 2개를 건져 올린 곳이기도 합니다. 이 파편을 실은 해군 헬기는 백령도나 인근 바다에 떠있는 독도함이 아닌 남쪽 어딘가로 사라졌습니다. 한때 해군 정보탐사선 다도해함이 장시간 머물기도 했던 이 지점이 어떤 곳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그 후속 보도가 없었어요, 근데. 네.
함수가 가라앉은 곳, 한미가 가라앉은 곳 말고 부표가 또 하나 있었다 이거죠. 제3의 부표에서 잠수부들이 작업을 했습니다. 계속 그렇죠. 작업을 하다가 한주호 준이는 돌아가셨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한주호 준이가 함수 한미가 있던 위치에서 천안함에서 지금 작업을 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네, 그게 아니고 KBS 9시 뉴스 당시 제목이 그겁니다. 한주호 준이는 다른 곳에서 숨졌다. 네. 하면서 제3의 부표가 처음 등장했는데 후속 부도도 없고 그 이후로 제3의 부표 얘기가 사라졌어요. 예. KBS 황현택 기자에 따르면 제3의 부표 뉴스가 보도된 직후인 당일 오후 10시 반경 해당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는 국방부의 반박이 있었으며 당일 밤 UDT 동지회 회장이 KBS를 방문하여 동지회 회원들이 착각을 한 것 같다는 요지로 해명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황현택 기자는 인터뷰하였던 UDT 동지회 회원들에게 다시 연락하였으나 동지회 회장과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진술이 번복되었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KBS는 해당 뉴스를 KBS 뉴스 홈페이지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이게 뭐냐? 사라지게 된 배경은 바로 그 다음 날 KBS 보도가 있은 다음 날 국방부에서 보도 자료를 발표를 하고 KBS한테 정정 보도를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은 KBS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그리고 한주호 준이는 함수에서 작업하다가 사망했다. 끝이에요. 끝이고 KBS는 또 그에 따라서 그냥 정정 보도를 하고 더 이상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후속 보도를 하지 않고 그 당시에 또 취재를 했던 기자가 3분이 계세요. 그 3분은 또 더 이상의 보도를 하지 않고 그러면서 이 사건은 묻혀버리죠. 그 제3부표가 뭐냐 그러면? 천안함 사고에서 정말 중요한 사건 하나가 한주호 준이가 잠수하다가 사망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한주호 준이가 사망한 곳이 다른 곳에 숨졌다고 보도됐고 그것이 그렇죠. 제3부표라고 표현되는 곳이죠. 예. 거기에 뭐가 있었냐 이거죠. 네. 한주호 준이가 사망한 날짜는 3월 30일이고요. 4월 1일 날 KBS 기자 3사람이 백령도로 들어갑니다. KBS 기자들이 UDT 대원 몇 분을 인터뷰를 해서 보도된 걸로 그 정도로만 아는데 그분들은 열흘 동안 UDT 대원들과 함께 기숙하면서 함께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한주호 준이가 작업을 했다고 하는 위치가 함수 위치, 한미 위치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러면 당시 사건을 취재한 KBS 기자들을 만나보셨어요? 황현택 기자를 만났습니다. 뭐라던가요? 그 부표를 누가 설치했느냐? 한주호 준이가 어군 탐지기로 그 위치를 찾아서 한주호 준이가 설치를 했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설치했다고 예, 하면서. 네. 본인 스스로. 자, 그러면 그날이 29일 날 설치했다고 하는데 28일 날 하루 전날 함수함이 다 찼습니다. 함수함이 다 찼고 함수 한미에 부표 설치하고 그 위치가 확보가 돼요. 확보가 된 다음 날 한주호 준이가 어군 탐지기로 그거를 찾아서 부표를 설치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밑에서 UDT 대원들이 잠수를 해서 작업들을 하는데 그 증언들의 내용이 뭐냐면 들어갔더니 어떤 물체가 있더라. 이 증언은 그러면 황현택 기자가 UDT 대원으로부터 들은 증언입니까? 그렇죠. 제가 오늘 가져온 것은 녹취록까지도 최초로 좀 공개를 하는 편인데. 아, 그러니까 황현택 기자가 당시에 UDT 대원으로부터 들었던 내용의 녹취록. 그렇습니다. 그걸 확보하셨어요? 예, 예. 요거는 보도된 적이 없죠? 녹취록이 있다는 것은 지난번 재판 때 나왔고요. 언론에 보도된 적은 없는 거군요. 그렇죠. 아직 그 녹취록 내용이 뭡니까? 함수에 접근을 하니 국기 개양대와 같은 기다란 봉이 만져졌고 2m 가량 들어가니 그 UDT 대원들은 그게 함수인 줄 알고 있었던 겁니까? 함수를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녹취록을 보면은 처음에 그 위치에 갔더니 한주호 준이가 있더라. 그 이현규 씨는 그래서 이 증언을 한 사람의 성함이 이현규 씨다. 예, 이현규 씨가 한주호 준이와 동기인데 여기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나도 오늘부터 여기 투입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한주호 준이가 함수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 이후로 UDT 대원들은 거기가 함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잠수를 한 거군요. 그런데 KBS 기자가 봤을 때 한미가 어디 있는지 함수가 어디 있는지는 이미 국방부 발표에서 안단 말이죠. 네. 함수 한미가 아닌데 여기를 함수라고 하니 이상하단 말이죠. 그래서 취재 들어간 거군요. 그리고 취재하면서 녹취록 내내 KBS 황현택 기자는 그 위치가 함수인지 아닌지를 계속 UDT 대원들한테 많이 물어봅니다. 네. 많이 물어보는데 말은 함수라고 하지만
위치는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KBS 기자는 거기서 제3의 부표라는 이름을 명명을 합니다. 그래서 제3의 부표란 말이 제3이라는 나왔고 말이 다른 곳에 숨졌다고 하는 보도가 나온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함수로 알고 있던 그 물체에 접근을 하자. 그다음부터 이어지는 증언이 뭡니까?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봤더니 국기 개양대와 같은 기다란 봉이 만져졌고 그리고 두 손을 뻗어서 동그라미를 그릴 수 있는 해치가 있더라. 예, 글이 들어가니 소방 호스가 보였다 그랬어요. 해치라는 것이 이 무늬예요. 뚜껑이지 않습니까? 예, 뚜껑. 동그란 뚜껑. 이 동그란 해치는 천안함 함수에는 없는 구조예요. 국기 개양대 같은 기다란 봉이 만져졌고 2m 정도 더 들어가니까 동그란 해치문이 있었다. 그걸 열었더니 그 안에 소방호수가 보였다. 동그란 해치가 있고 국기 봉이 있는 건 천안함 함수에는 없는 구조물이에요. 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잠수함 구조물 아닙니까? 잠수함에는 그런 그 해치가 둥그렇게 사이즈가 작은 해치들이 달려 있죠. 국기 개양대 같은 봉은 잠수함에 무슨 구조물이에요, 그러면? 잠수함이 입항하고 출항할 때 거기다 국기를 답니다. 그렇죠. 예. 봤어. 예, 떠 있을 때, 물 위로 뜰 때 뭐 하나 있잖아요. 그렇지.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증언은 들어갔더니 그 물체가 어떻게 생겼냐고 물어봅니다. 네. 예, 물어보는데 그게 45도 정도 육지 쪽으로 기울어져 있더라. 예. 라는 중요한 증언을 해요. 그게 왜 그런데 중요한 증언이죠? 왜 중요하냐면 천안함 함수와 함미가 발견되고 난 이후에 잠수사들이 들어가서 그 형태가 어떻게 누워져 있는가를 이야기한 내용이 많은 보도됐죠. 언론으로 보도가 됐는데 네. 천안함 함수는 옆으로 완전히 누워 있었습니다. UDT 대원이 말하는 45도 기울어져 있다는 것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UDT 대원이 본 것은 천안함 함수가 아닌 것이죠. 예. 이건 MBC를 비롯해서 많은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이에요. 그렇죠. 함수는 누워 있었는데 이 UDT 대원들이 발견한 물체는 45도로 돼. 45도 정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UFO인가요? 경춘선 기차가 누워 있었던 거 아니야? 글쎄, 그 경춘선 기차가 물길을 가로질러서 은하철도 999도 아니고 철길이 끊어져가지고 걸로 가서 글쎄 다이빙을 했나? 그리고 이제 그 물체가 한 60m 된단 말이죠. 그러면 천안함의 함수는요? 천안함 함수가 47m입니다. 47m. 크기가 다르군요. 함미가 37m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함수하고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하기 위해 구분합니다. 해치의 존재와 물체가 45도 각도로 누워 있었다는 내용은 황현택 기자의 녹취록에 기록되어 있으며 해치의 모양이 손을 쭉 뻗어 동그라미를 만들 정도의 구멍이라는 증언은 UDT 동지회 회원 이현규 씨가 2010년 3월 31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소방호스의 존재는 2010년 4월 7일 KBS 9시 뉴스에서 UDT 동지회 회원이 인터뷰를 통해 밝힌 내용이며 국기봉의 존재는 2010년 3월 30일 녹화뉴스와 UDT 동지회 회원 이현규, 김진호 씨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크기가 60여 미터 정도였다는 것은 KBS 황현택 기자가 제3부표 뉴스 관련한 제9차 방송심의위원회 정기회의에 출석해 발언한 회의록에서 남아있습니다. 다만 물체의 크기가 60m였다는 회의록의 내용은 최근 황현택 기자에게 확인한 결과 황현택 기자 본인이 함수의 길이를 착각해 발언한 것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물체가 60m였다고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물체의 크기에 관한 현재 확인 가능한 유일한 기록은 KBS 제3의 부표 뉴스에서 등장하는 대형 구조물이라는 표현입니다. 60m 길이면 어느 급입니까? 만약에 그것이 잠수함이라면 무슨 급입니까 이게? 보통 돌핀급이라 그래요. 그 네. 돌핀급 배가 어떤 배냐면 잠수함이 어떤 잠수함이냐면 독일에서 만듭니다. 독일에서 만들었는데 그 돌핀급 잠수함을 쓰는 나라가 한국, 이스라엘, 터키,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 정도로 되는데 대략 길이가 미국은 아닌가요? 57m 정도 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국은 아닙니까? 미국에는 워낙 키 리졸브 훈련에 워낙 미군이 참가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했는데 키 리졸브 훈련에 참가한 미국의 잠수함은 굉장히 큰 배입니다. 거기에 비하면은. 근데 길이가 100m가 넘어가는.
비밀리에 와서 훈련하는 그런 배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미국 잠수함이라면 굉장히 큰데 만약에 한국의 잠수함이랄 것 같으면은 거기도 사고가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것도 어마어마한 사건이란 말이죠. 그럼 도대체 뭐냐? 그걸 숨길 수는 없죠. 이게 뭡니까 그럼?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한 가지 더. 그 가라앉은 것이 잠수함이 아니라 오래된 난파선이다. 아니 해치를 열고 들어가서 소방 호스가 있었으니까 오래된 난파선은 아니죠. 오래선 난파선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네. 침몰선, 침선 얘기가 나온 것은 무엇 때문에 나오냐면 이종인 대표가 알파 잠수 이종인 대표가 천안함 사고가 난 이후에 민주당 최문순 의원과 함께 다시 사고 해역으로 가서 조사를 하던 중에 침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그 대략 한 5, 60년 전쯤 된 그런 침선이라 그래요. 낡은 정도가. 근데 길이가 75m, 폭이 15m, 높이가 10m. 그 침선과 다른 것이다. 그것도 다르지만 위치 자체가 달라요. 침선이 발견된 곳이 천안함 한미가 사고 난 지점에서 반경 200m 거리 내에 있다 그래요. 네. 가까운 거리에 있어요. 제3의 부표와 천안함 한미의 거리는 거의 4.7km나 떨어져 있습니다. 저기 그 백령도에서 바라보면 북녘의 바다 앞에 인당수가 있습니다. 심청이가 공양미 300석에 팔려 나와서 배를 타고 나와서 그때 배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제3의 부표. 차라리 경춘선, 은하철도 아니요. 구구구 소리 났다. 아니 지금 정부가 주장하는 이론보다는 이 인당수 심청이 배 이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러면 국방부에서는 그것이 함수가 침몰한 위치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지금도.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제3의 부표가 존재한다는 것도 인정을 하고 제3의 부표까지 인정합니까? 그다음에 그 위치가 함수와 다르다는 것까지도 인정을 합니다. 거기서 다이빙 했다는 것도 인정하죠. 그런데 그걸 인정을 안 해요. 다이빙 했다는 걸 그걸 인정 안 하고 그 한주호 준이도 함수에서 들어갔고 함수에서 사망했다고 지금까지 고집을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UDT 대원들이 그때 같이 작업했던 대원들은 제3의 부표라고 하는데 그렇죠. 이게 안 맞는 부분이 이거군요. 군에서는 제3의 부표가 있다는 것까지는 명백하니까 인정하는데 그리고 UDT 대원들은 거기가 함수인 줄 알고 잠수했고 그런데 함수는 다른 위치고 그렇죠. 그리고 UDT 대원이 알고 있는 것은 그 제3의 부표가 있는 곳에서 한주호 준이가 사망을 했는데 그 앞에서 제사를 지내요. 그래서. 그렇죠. 근데 군에서는 거기를 보고 그게 아니라 한주호 준이는 함수에서 다이빙하다가 사망했다고 말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매치가 안 되는 거군요, 지금. 네네. 그 상충되는 것을 집중 취재한 사람들이 황현택 기자와 그다음에 최영훈 기자와 이병도 기자. KBS. 대단한 기자들이에요. 저는 이 천안함 사건에 핵심 중에 핵심이네요. 천안함 사건을 통틀어서 가장 기자 정신이 뛰어난 취재가 제3의 부표 취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녹취록 내용을 보면 2중, 3중, 4중으로 체크하고 증언받고 그것도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라 몇 사람을 통해서 모든 증언을 받습니다. 아니, 그때 KBS 카메라로 제3의 부표를 너무 확실하게 찍었습니다. 네. 그래서 밤수 위치와 제3의 부표가 완벽하게 다르다는 것은 그 당시에 백령도에 있던 모든 기자들은 압니다. 자, 그러면 국기 계양대 같이 생긴 기다란 봉이 있고 또 둥그렇게 생긴 해치가 달린 물체가 그 제3의 부표 아래에 있었다. 그리고 그 물체 인양과 혹은 작업과 관련해서 한주호 준이가 투입됐고 한주호 준이는 거기서 작업하다 사망했다. 거기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군에서는 한주호 준이는 거기가 아니라 함수에서 작업하다가 사망했다고 현재도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UDT 대원들은 분명히 제3의 부표에서 사망했다고 했고 제3의 부표는 분도, 거기가 별도의 장소라는 건 인정하고 있다. 네. 여기까지 팩트. 네. 그러면 남는 문제는 국기 계양대 같이 생긴 봉이 달린 동그란 해치가 달린 물체가 뭐냐 도대체. 네. 그 물체가 천안함과 충돌한 후에 45도 각도로 제3의 부표가 있는 위치에서 침몰한 게 아니냐라고 추론을 하는 거죠, 지금. 물론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증거가 없어요. 왜냐? 그 물체를 본 사람들이 이 UDT 대원들 외에는 없는데 아무도 증언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그 물체가 인양됐는지 어쨌는지 어떻게 처리됐는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이게 핵심이군요. 그러면 그 물체를
잠수함으로 추정하십니까? 저는 그 제3의 부표 밑에 가라앉아 있는 물체가 잠수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수함부터는 가설이 되는 거죠. 자, 거기서부터 추론이 출발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등장할 수 있어요. 뭐 어느 나라 국적의 잠수함이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등장을 하는데 저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적어도 당시에 투입된 UDT 동제 회원 그리고 그 사건을 취재했던 기자들을 통해서 정리된 부분이니까. 수고 많이 하셨고 가면은 경춘선 최선부지 그 문제와 관련한 흑막을 한번 파헤쳐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흑막이 어딨어? 제3의 부표 말고 제3의 기차표를 한번.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주장한 거의 모든 것이 허위라고 했는데. 근데 이 부분은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언급이 없습니다. 조개 얘기도, 가리비 네. 얘기도 빠졌고요. 가리비는 2.5cm짜리를 끄집어냈지 않습니까? 국방부에서는. 근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한 이유에 대해서는 그 이후로도 또 어떤 반응도 없습니다. 가리비 얘기, 그 어뢰를 다시 하나 급조했다 이 얘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이거죠. 네. 다른 정황적인 증거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물고기가 떼죽음이 없었다. 네, 그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중요하냐면 일단 폭발을 하면 가장 먼저 발생하는 것이 많은 열입니다. 많은 열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큰 소리가 나죠. 그다음에 기체 팽창합니다. 그렇다면 열에 의해서 손상을 입든지 파편에 의해서 손상을 입든지 그런 인체적 손상을 입게 되거든요. 근데 천안함에서는 사망자나 생존자나 팔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인체 손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화상 같은 거. 예, 화상도 그렇고 고막이 터지고 뚫려 있는 데 어디입니까? 귀, 코 이런 데에 순간적인 이 팽창된 기체가 들어가면서 귀에는 고막이 있죠. 코 안에는 미세한 점막의 실핏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피가 나는데 이런 현상이 전혀 나지 않는다. 그리고 물고기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요. 천안함 밑에서 터진 360kg TNT의 폭발력은 수류탄 6,000발입니다. 수류탄 6,000발이 한꺼번에 터졌을 때 상당한 반경 내에 있는 물고기는 다 죽어야 되죠. 하필 그 근처에 물고기가 없었을 수 있지 않습니까? 3월 말은 서해안에는 까나리철입니다. 까나리가 우글우글해요. 까나리가 피했어 미리. 모르죠. 뭐 키리졸브 훈련 때문에 다른 데 간지 모르겠지만 키리졸브 훈련 때문에. 네. 걔네들도 훈련했어. 까나리가. 근데 이제 아니었나 봐. 제가 그 이 부분을 지적을 했더니 국방부에서 뭐라고 하냐면 조류가 세기 때문에 다 쓸려 나갔다. 떠내려갔을 것이다. 폐죽음을 당했어도. 네. 근데 그것도 참 얼마나 상식 밖의 얘기냐면요. 자, 태안 앞바다에서 기름 유출 사고 났죠. 그 많은 기름이 해안을 범벅을 했지 않습니까? 조류는 남북으로 흘러요. 근데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해안으로 옵니다.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섬이든 육지든 조류가 흘러가면서 와류가 형성되거든요. 물고기 떼죽음을 당했다면 백령도, 대청도 인근 해안가 구석구석마다 떼죽음된 물고기들이 쓸려가야 돼요. 그렇겠군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은 그 상식에도 맞지가 않죠. 자, 여기까지가 폭발이 아니다. 국방부가 이것이 당시에 폭발했던 어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어뢰가 정말로 당시에 폭발했던 어뢰인가를 의심할 만한 정황들에 대한 정리를 지금 하는 것이고. 자, 그러면 만약에 어뢰가 아니라면 그럼 뭡니까? 좌초라고 보죠. 좌초의 근거는 뭡니까? 좌초 주장은 제가 처음 한 게 아니에요. 해군 스스로 제일 먼저 사고가 났을 때에 해경에서 좌초라고 했죠. 해경에서 좌초라고 한 것도 해군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해군이 제일 먼저 그렇죠. 말한 거네요. 예. 해군 누가? 저희 두 번째 재판에서 해군 작전처장 그 당시에 심승섭 준장입니다. 예, 그분이 이제 증인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물어봤죠. 처음 사고 원인을 무엇이라고 보고가 됐는가? 천안함에서 최초에 보고됐던 내용이 뭐냐? 뭐냐? 그랬더니 좌초로 보고받았다. 그러면 국방부와 합참에는 뭐라고 보고를 했느냐? 좌초로 보고했다. 라고 당시에 심승섭 준장이 별입니다. 예, 법정에서 증언을 했는데 그래서 국방부에서 선박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를 좌초라고 표현했을 뿐이다라고 하는 답변도 제가 기억이 나고 네. 포에 맞든 뭐에 맞든 가라앉은 거는 좌초다. 좌초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맞나요? 그거는 우리 국민들이
선박에서 일어나는 일을 잘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배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말을 하지 못하죠. 해군에서 어뢰나 기뢰에 의해서 그러니까 폭발에 의해서 침몰될 경우는 폭침이죠. 좌초라는 것은 선박이 어떤 이유든 육상 구조물 또는 육지 암초라든지 아니면은 그 어떤 뻘밭이라든지 타치되는 즉 철판과 이 육지 토양이 타치되는 것을 좌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 밑바닥이 이것이 북한제라고 어떻게 특정하느냐? 그렇죠. 북한제라고 안 써 있는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뒤로 이제 5월 20일 날 그 합조단에서 최종 결과 발표를 하죠. 그때 이제 어뢰가 등장을 합니다. 어뢰가 등장을 하는데 유리 케이스 안에 넣어진 어뢰가 1번을 달고 나오죠. 그 유명한 1번. 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 어뢰는 유리 케이스 안에 넣어진 채로 용산의 전쟁기념관에 와서 전시가 됩니다. 그렇죠. 그 이후에 저희 이제 네티즌들도 그렇고 저희도 가서 사진을 정밀하게 찍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5월 15일 날 공개한 어뢰와 5월 20일 날 케이스에 넣어서 나온 실물에 대한 사진을 우리가 정밀 분석을 해봤더니 구석구석 다릅니다. 이것이 폭발한 어뢰라고 했던 사진과 케이스에 전시한 어뢰가 다르다는 거죠. 지금. 다르죠. 다릅니다. 사이즈도 다르고 모양도 조금씩 다른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방부는 어떤 코멘트도 하지 않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그러면 국방부는 이 다른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을 하지 않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예. 다른 것은 명백한 겁니까? 네, 다릅니다. 예, 그거는 나중에 이제 우리 재판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감정을 또 해야 되겠죠. 그렇죠. 어뢰에 대한 증거 감정이 재판 과정에 또 들어 있습니다. 이걸 바꿔치기 한다는 게 대단히 위험 가능성이 왜 바꿔치기하는 거죠? 처음 나왔던 지적이 너무 낡았고 이게 북한 건지 어떻게 하느냐. 네. 그렇죠. 근데 그때는 만약에 1번이 있었다면 처음 공개할 때부터 1번이 나왔어야죠. 그때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어뢰가 나왔을 때 1번이 적혀서 나와요. 아니 근데 처음에는 사진만 내면서 이게 증거다고 얘기하고 결정적인 증거니까 스모킹 건 아닙니까? 그래서 실물을 공개할 때 1번도 있다 이거 얘기할 수 그거는 뭐 전략적으로 그럴 수 얘기할 있다고 수 있죠. 쳐요. 그렇지만 어뢰가 다른 것은 다른 게 명백하다면 그거는 육안으로도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1번을 달고 나온 그 어뢰를 정밀한 사진을 통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이 숫자 1이 녹 위에 쓰여져 있는 것 같아요. 녹 위에 거친 면에 쓰여진 흔적이 잡히고 있고. 그러니까 근데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쓴 게 아니라 이후에 뭐 수리를 한다던가 아니면 관리를 한다던가 그때 그 위에다 쓰면 녹 위에다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어뢰는 폭발하기 전에는 새 거죠. 어뢰가 폭발하고 난 다음에 물속에 들어가서 헌 것이 되지만 발사되기 전에는 깨끗한 상태일 가능해요.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다행이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뭐냐면 2번이라고 썼으면 사람들이 기호 2번에 대해서 아주 나쁜 이미지를 갖게 그리고 이제 또 어뢰 뒤에서 가리비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거 맞아요. 조개 껍데기가 나왔다. 이게 이제 그 저희 네티즌 한 분이 마이크로 사진기로 정밀 사진을 찍었어요. 그걸 봤더니 어뢰 뒤에 구멍이 있습니다. 추진체 쪽에. 그 구멍 안에 가리비가 들어있는데 이 새끼손가락만한 그런 가리비예요. 그 위에 하얀 흡착 물질이 꽃처럼 피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진을 크게 키워서 저희가 인터넷에 올려서 어뢰 안에 이런 게 나왔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리비가 구멍 안에서 흡착 물질을 뒤집어 쓰고 나왔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자, 흡착 물질이 뭡니까? 국방부 주장에 의하면 폭발에 의해서 0.001초 동안의 순간적인 폭발과 함께 알루미늄이 산화돼서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가리비는 순간적으로 폭발보다도 먼저 그 구멍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흡착 물질을 뒤집어 써야 된단 말이죠. 가리비의 놀라운 생명력을 우리가 첫 번째는 가리비의 생명력이고 두 번째로는 이 잠수부대, 어뢰부대의 그 부업 가능성, 가리비 양식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 그 가리비가 말이죠. 경춘선 철로에 그만둬 이제. 아니 놀라운 생명력이라며 한강 중랑천을 거슬러 올라와가지고 경춘천류에 흡착됐을 가능성이 어쨌든 이게
가리비가 흡착 물질을 뒤집어 쓰고 있다는 거죠, 지금. 네. 참. 그래서 그걸 지적을 했더니.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 프로필러 볼 때 이런 얘기를 하기에 가장 적합한. 네. 왜냐하면 소송을 하게 되면 또 자료를 졸라 모아요. 그렇죠. 소송으로 관련된 분들인데 네. 그러면 자료를 계속 쌓게 됐을 텐니다. 기억하고. 지난 2010년 6월에 네.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천안함과 관련해서 국방장관, 해군 참모총장, 합조단장, 국방부 조사단장, 아니 조사본부장 네. 이 네 사람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김태형 국방부 장관. 별이 14입니다, 합치면. 8번째 공판을 앞두고 계신. 이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나라 국민을 고소고발하는 이거 추태 아닙니까? 야, 진짜. 정말 추태예요, 추태. 갑자기 정말. 아니, 그게 정치인스럽게. 아니, 세금 내는 사람들을 고소고발할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 공직 그만둬야지. 김의원. 공직할 생각을 해서도 안 되고. 난 그렇다고 봐요. 돼지원 오늘 왜 이렇게 심각해? 아니, 진짜 그건 나쁜 짓입니다. 검사들이 그랬어요. 나 계속 고발하잖아.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경춘선 폐선 구간. 그건 뭐야 또 갑자기. 청춘선으로 제가 이름을 바꿔서 낭만과 풍류와 지성과 인문학적 통찰이 살아 숨쉬는 거리. 야, 천안함 얘기하는데 갑자기 아니 고소 고발하다가 경춘선이 왜 나와? 가만히 있다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래. 아니 너무 화가 나잖아요. 경춘선 폐수한 부지 때문에? 아니 그게 아니라 서울 북부지법 터를 팔지 않고 있어. 거기에 지금 완전히 그래서 노는 땅이 돼버렸어. 야 그만해 이제. 그 그만해. 주변을 그렇게 그만해 이제. 상권 다 죽여놓고 천안함 얘기해야 돼. 공릉동민을 보물로 알아요. 조용히 해. 죄송합니다. 아니요, 네, 괜찮습니다. 돼지가 저기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자, 요 앞에 미국에서 날아온 두 교수님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그 흡착 물질, 붙어 있는 물질을 분석해 봤더니 폭발로 생긴 물질이 아니다. 그렇다면 합조단이 내놓은 데이터는 조작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 과학적인 관점에서는. 자, 그럼 남은 우리가 그 뒤를 이어서 우선 이승원 교수의 주장에 동의를 하십니까, 우선? 예,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요. KBS 추정 60분 팀이 흡착물질에 관해서 국내에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 국내 400명의 과학자한테 국내 어느 분한테 이 실험을 맡기면 가장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겠는가 물어봤더니 많은 분들이 안동대학교 정기영 교수님을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실험을 했는데 국방부에서 했던 6가지 실험보다 2배나 많은 12가지 실험을 했는데 미국에 있는 세 교수님들의 결과와 똑같은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폭발로 생긴 물질이 아니라 오랫동안 쌓인 물질이다. 그렇죠. 정말 오랫동안 쌓인 물질은요, 물뿐만 아니라 무태서도 가능합니다. 경춘선 철로가 영업을 중단한 지가 이제 한 2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거 웃겼어. 이거 웃겼어, 이거. 나 당했어. 지금 야, 그만해, 이제. 기차가 다니지 않는 그 철로도 지금 많이 부식 물질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동해안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동해안이 아닙니다. 경춘선은 서울에서 춘천까지의 구간인데. 동서를 왔다 아니, 대표님이 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깔때기에 당했어. 그 다음에, 그러면은, 그 외에 정황적으로 어뢰가 폭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잔해가 아니다. 오랫동안 물속에 있었던 추진체다. 라고 입증할 만한 정황 증거로 뭐 조개 껍데기 이런 얘기 나왔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뭡니까, 내용이? 합조단이 어뢰를 처음 공개한 것이 2010년 5월 15일인데 그 당시에 도면과 함께 어뢰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나왔던 논란이 어뢰가 너무 낡았다. 그렇죠. 50일 만에 뭐가 이렇게 녹이 많이 쓰느냐? 50일 만에 이렇게 어뢰가 이렇게 녹이 쓸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논란은 해저든 암초든 그렇습니다. 철로하고 땅이 마주해야 그 위로 열차가 지나갑니다. 근데 이 열차가 이제 더 이상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춘선 그 자리를 이제는
사람이 다니는 절개 인문학의 거리로 만들어야 한다. 얘 지금 계속 졸다가 땅과 닿아야 된다니까 갑자기 눈을 번쩍 뜨더니. 그런데 이제 아니 그 용어가 어쨌든 선박에서 쓰는 용어로서의 좌초는 육지에 닿아야 되는 거예요. 배와 배가 부딪혀도 좌초라고. 그건 충돌이죠. 충돌이죠. 그리고 그렇게 용어를 분명히 구분했으니까. 그럼요. 바다 사람들은 특히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아니 항해사셨으니까 그 용어에 대해서는 우리가 좌초를 했다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암초를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데 좌초를 했음에도 전혀 손상이 안 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서해 같은 경우는 이게 바다가 뻘이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그 중2 때는 상륙선을 탔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아닙니다. 상륙함은 이렇게 해안으로 밀고 들어가는 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는 좌초를 밥 먹듯이 하는 배예요. 제가 중2 때 그 배를 탔습니다. 네. 군에서 좌초라고 했고 그렇게 보고됐다. 근데 이 용어는 배 밑바닥이 육지에 닿았을 때 그럴 때 쓰는 표현이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른 경우에는 폭침이든 혹은 충돌이든 다른 용어가 있다. 그렇죠. 이것을 배를 타는 사람들이 해군이 섞어 쓰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배를 타는 사람이라면은 절대로 혼동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119에 전화를 하면 화재가 났다, 추락을 했다, 다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것처럼. 선박 사고도 마찬가지 구분을 하죠. 좌초다, 폭발이다. 오케이. 그 용어까지 알겠습니다. 그 용어 이외에 좌초의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가장 큰 증거는 배 밑에 깊이 패인 스크래치, 즉 이 긁힘 현상 있지 않습니까? 페인트가 쭉 긁어진. 천안함이 사고가 나기 불과 4-5달 전에 수리를 합니다. 페인트를 새로 칠해요. 좌우로 긁혀진 현상은 좌초의 명백한 증거고. 그러니까 땅에 닿아서 배가 밑바닥에 닿아서 긁은 흔적이다. 좌초할 당시에 밀고 들어갔죠. 제가 그 합조단에 조사를 갔을 때 제가 물어봤습니다. 배 밑에 저 깊이 패인 스크래치를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 그랬더니 천안함이 침몰하고 해저에 가라앉았을 때 조류에 따라서 배가 이렇게 저렇게 쓸리면서 생겼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배가 500톤입니다. 물까지 먹으면 500톤이 물 40m 깊이에 쭉 가라앉으면 조류에 좌우로 쓸리지 않습니다. 그 정도 무게가. 그리고 스프로펠러 보셨지 않습니까? 네, 스프로펠러 휘어져 있죠. 프로펠러가 돌다가 갑자기 엔진이 정지하는 바람에 프로펠러가 휘어졌다.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주장들을 하는데 군에서는요. 우리가 집에서 선풍기 돌아가든가 갑자기 전원을 끄면 프로펠러가 휘어집니까? 그거는 전형적으로 좌초를 하는 과정에서 이 땅의 뻘밭을 밀고 들어가면서 휘어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배를 빼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프로펠러를 돌리다 보니까 휘어지고 또 반질반질하게 광택이 나 있지 않습니까? 이 모래를 파는 과정에서 프로펠러에 붙어있는 따개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라인딩 된 거예요. 배가 땅에 닿아서 박혔기 때문에 프로펠러가 무리하게 거길 빠져나오기 위해서 돌다가 그라인딩이 되고 갈렸다는 얘기죠, 프로펠러가. 그렇죠. 그러면서 휘어진 휘어지죠. 것이다. 그렇죠. 근데 무슨 이유든지 간에 배가 부러진 다음에 땅에 쿵 박히면서 프로펠러가 확 휠 수는 없습니까? 프로펠러가 제일 먼저 땅에 닿을 수도 있겠죠. 네. 그렇지만 그러한 손상이라고 하면 5개 날개가 균일하게 휘어 들어가는 현상은 날 수가 없습니다. 폭발물이 파장을 일으켜서 그 타격을 줄 수는 없습니까? 바로 옆에서 터졌다고 하면 그렇죠. 손상 입을 수가 있겠죠. 네. 그렇지만 프로펠러가 고스란히 보여지고 있죠. 전형적인 좌초된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2초라 그러는데 좌초를 했다가 2초까지 하는 상태에서 난 데미지. 그렇기 때문에 S자로 휘는 겁니다. 어림잡아 1m 정도는 땅에 이렇게 박혀있었던 것 같아요. 프로펠러가. 딱 광택이 나고 따개비가 떨어져 나가고 그라인딩 된 만큼을 보면 이게 어느 만큼 땅에 박혀있다가 프로펠러를 돌려서 나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배가 밑바닥에 닿았고 프로펠러 부분이. 네. 그 국방부에서 어떻게 뭐라고 하냐면 합니까? 조사요원 3명을 용산 전쟁기념관으로 보내요. 국방부에서. 보내서 현장에서 뜯어내버려요. 국방부에서는 뭘 공개를 하냐면 조개 껍데기를 하나 공개를 하면서 뜯어온 것이 이건데. 아, 그러니까 전쟁 기념관에 원래 붙어 있던 흡착물을 뒤집어 쓴 슈퍼 가리비. 그것이 그걸 떼가면서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게 이거다 하고 내놨다 이거죠. 내놨는데 문제가 뭐냐면 2.5cm 곱하기 2.5cm 사이즈의 조개를 꺼내놔요. 오, 이상하다. 이 뒤에는 구멍이 작은데. 어뢰 구멍은 몇 cm입니까? 거기 한 1.8에서 2cm 돼요. 구멍은 2cm인데. 구멍은 2cm인데. 국방부가 꺼냈다고 하는 게 2.5cm. 새 컸어요.
뒤쪽에 2cm만한 구멍이 있고 그 앞쪽에 보면 5cm 정도의 구멍처럼 착각할 수 있는 4개의 홀이 있습니다. 네. 네, 뒤에는 뚫려 있고 앞에 거는 막혀 있는 그런 구멍인데 국방부에서는 착각을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사진상으로 보면은 구멍의 절반 사이즈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리비가 앞에 5cm짜리의 절반을 따져서 2.5cm짜리를 만든 거죠. 앞에 구멍에서 나왔다고 착각을 하고 그걸 쭉 정리를 해서 네. 인터넷에 올렸어요. 어떻게 2cm 구멍에서 2.5cm짜리 조개가 나올 수가 있느냐 했더니 무시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일체 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요. 지금 5.8cm로 자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조사 요원들이 와서 그 뜯을 당시에 그 옆에서 본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전쟁기념관 전시관의 고석구 팀장이 그 옆에서 지켜봤다가 미디어 오늘하고 인터뷰를 합니다. 뜯어내는 거를 봤더니 이 새끼 손톱만 하더라. 예, 조개가 원래 거기 붙어 있던 거를. 예, 그렇기 때문에 새끼 손톱이 뭐 작잖아요. 1cm 미만 급속도로 정도밖에 안 될 텐데. 네, 내려왔던 가리비가 2.5cm인 것은 분명한 것이고. 네. 사진이 남아있으니까. 예. 그리고 어뢰 구멍이 2cm인 것도 분명한 거니까. 네. 앞뒤가 안 맞는 건 분명하네요. 그리고 그 뒤에 또 스토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당시에 KBS 추적 60분 팀이 정경 박사님 연구 결과에 대한 프로를 취재하던 중이었는데 그러다가 가리비 이 건이 터지면서 추적 60분 팀이 저한테 왔어요. 그 가리비가 어떻게 된 거냐 해서 쭉 설명을 했더니 거기에 대한 자료를 다 이제 가져가고 추적 60분 마지막 부분에 그것이 첨가가 됐습니다. 추적 60분에. 그랬는데 나왔습니까? 이게 방송되는 날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가려버렸구나. 만약에 가리비 부분을 빼지 않으면 이 추적 60분 방송이 나갈 수 없다고 한다. 라고 누가 연락을 왔습니까? PD가. 예. PD가. PD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 이유는 위에 제작부에서 이 가리비를 빼지 않으면 방송할 수 없다. 아마 그거는 뭐 외부로부터의 압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전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가리비 부분을 빼지 않으면 BBC 다큐멘터리를 이중 편성을 해서 다큐멘터리로 간다. 아예 그걸 빼지 않으면 아예 뭉개버린다. 아예 불방을 한다. 그래서 이제 오후 4시 반쯤에 최종적으로 연락이 오기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건 뭐 PD의 권한이고 또 방송국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럼 빼십시오. 왜냐하면 정경 박사님 그 취재한 내용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 가리비 아니라도 천안함 진실을 밝힌 데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가리비 부분 빼고 방송 나가십시오. 그렇게 가리비가 사라졌구나. 그래서 2011년 11월 17일 방영된 추적 60분 의문의 천안함 논쟁은 끝났나 편에서 가리비 장면을 KBS 간부들이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고 당시 제작진이었던 강윤기 추적 60분 PD가 지난 3월 29일 폭로했습니다. 그래서 가리비 부분이 이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선생님. 소송을 당하고 있는데 처음에 공개한 그 어뢰는 너무 낡고 녹슬어가지고 1번을 쓸 정도, 1번이 남아있기도 어려운 상태였다. 그래서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어뢰를 하나 더 만들어서 공개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소송에서 국방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까? 예,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진으로 제시된 어뢰와 실제 전시된 어뢰가 다르다고 하는 주장을 지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없습니다. 국방부에서 저한테 소송을 한 것은 37가지에 대해서 즉